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필립러닝을 위한 사전학습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신간호의 윤리법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윤리, 법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복잡하고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나랑 크게 상관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가볍게 넘어가곤 했었는데요. 조금 더 인생을 살다 보니 공동사회에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지킨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법잘알이 되어야 우리가 간호하는 대상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법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특히 우리나라는 정신보건법이라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법이 1995년도에 처음 제정된 후 일부 개정을 몇 차례 거쳐서 2016년 5월 29일 전부 개정되어서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간호를 제공함에 있어서 간호사가 알아야 될 윤리적 원칙과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신간호의 윤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윤리란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으로서 특정 문화에서 옳거나 그름을 평가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간호사는 자신의 윤리와 가치에 근거해서 윤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윤리적인 판단 및 행동을 하기 위해서 윤리적 원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윤리 원칙에는 자율성, 선행, 악행 금지, 정의 등이 있는데요. 우선 자율성을 살펴보면 자율성이란 주위의 압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로서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자유로운 선택과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신간호에서 이 자율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개인의 판단이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율적으로 판단한 결정인지 치료를 위한 동의가 자발적인 것인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즉 청소년이나 혼수상태, 자살시도자, 망상사고자, 급성정신질환자인 경우 대리인의 개입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역시 타인의 자율성 존중으로 인해 본인의 자율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선행입니다. 선행은 단순히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선의 실행으로 대상자에게 이익을 증진시켜주는 것입니다. 즉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기 위해 타인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익을 주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선행의 원칙에는 온정적 간섭주의에 근거를 둔 선행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는 적극적인 선을 실행하기 위해 환자의 의사표현 능력과 관계없이 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환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간섭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자의 자살을 막기 위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일정 침해될 수 있고요. 자살의 의지가 존중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대상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선행의 원칙을 적용해서 대상자를 보호하는 간호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악행
악행금지인데요. 악행금지는 대상자에게 성실과 책임을 유지하면서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고 해가 될 만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개념은 원래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덕목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갈등이 커지면서 정의는 사회적 성격을 띠게 되었는데요. 즉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 역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일반인과 정신질환자를 공평하게 대우한다고 해서 조건이 같지 않은데 같은 조건 선상에 올려놓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리하고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마련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죠. 다음은 윤리적 딜레마인데요. 윤리적 딜레마란 윤리적 원칙 간의 갈등이 있을 때나 주어진 상황에서 명확한 행동의 방향이 없을 때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환자가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서 투약이나 치료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면 악행금지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간호사는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할 때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동료에게 조언을 구하고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갖고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가치나 신념을 검토합니다. 정신과에서 흔히 올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는 비자의 입원, 억제 및 격리, 대상자의 사생활과 비밀 보장과 관련된 사항들인데요. 환자가 타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보호 의무자에 의한 비자의 입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다수의 선을 위한 공리주의 이론에 따른 것이지만 환자 개인의 자율성은 무시되는 것이죠. 다음은 억제와 격리의 상황입니다. 정신과에서는 치료를 위해서 의사의 처방으로 억제와 격리가 가능한데요. 억제란 가죽, 끈 등으로 대상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억제나 격리는 개인의 자율성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만 대상자의 행동이 타인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즉 타해의 위험이 있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적용하게 되고요. 대상자가 지나치게 격양되어서 병동을 소란스럽게 하거나 치료진이나 다른 사람들의 치료를 방해하는 경우, 즉 병실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과도한 자극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물론 대상자 스스로 간호사님 제가 오늘 땡땡씨를 때리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서 참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 격리실에 좀 가 있을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격리와 억제를 사용하는 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처벌의 의미로 남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인정평가위원회에서 기존의 억제 및 표준을 개정하였는데요. 내용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시행해야 되고 억제나 격리에 대한 지시를 시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한다는 것, 격리 중 의사가 직접 진찰해야 하는 시간 등이 제시되어 있어요. 다음은 대상자의 사생활과 비밀 보장인데요.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는 대상자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 윤리적인 의무가 있고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적 관계에서 신뢰의 바탕이 바로 이 비밀 유지인데요. 예외 사항도 있죠. 대상자나 타인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경우, 법정의 요구가 있을 때 교육 및 연구의 목적 등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특히 대상자나 타인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경우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해요. 다음은 정신건강 간호와 인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권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마땅히 갖는 천부적이며 보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어요. 하지만 세계 곳곳을 잘 들여다보면 인종, 성별, 민족,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이 아직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공연하게 흑인과 아시아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이 만연하고 인도는 여전히 계급제도 사회이며 중국에서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 극심합니다. 우리나라라고 없을까요? 물론 법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공공연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정신질환자들은 근대 이전에 신의 저주를 받은 자로 인식이 되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점차 의학이 발달하면서 정신질환이 병으로 인식되면서 이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간호사는 한국 간호사 윤리 지침에 의해 대상자에게 윤리적인 간호를 제공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취약계층을 옹호하고 대상자에게 윤리적인 간호를 제공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사생활과 비밀을 유지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를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질환의 특성상 병식이 없고 사고 과정이나 사고 내용에 이상이 있어서 문제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고 정작 당사자도 인권이 침해되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 정신질환자니까 몰라도 돼 말해준다고 알겠어? 라며 무시를 해서는 안 되고요. 대상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정신질환자의 권리로서 첫 번째, 사전 동의를 받을 권리입니다. 모든 대상자는 자신의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등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있으므로 간호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만일 대상자가 어린 아이거나 증상의 심각성 때문에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보호 의무자가 대리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자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윤리적 의무가 있어요. 세 번째,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입니다. 정신질환자 역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치료받을 권리와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는 자기 결정권에 대한 능력을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제약을 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도 최소한으로 제약을 가해야 합니다. 특히 격리나 강박을 시행할 때 치료적 지표 및 타당성 없이 사용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극심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해나 타해 위험이나 신체 제한 외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을 해야 돼요. 그 외에도 치료를 받을 권리, 치료를 거부할 권리, 병원 밖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유지할 권리, 유언 관리, 종교 자유의 권리, 법적 자격을 유지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가족 제도 하에서 정신질환자를 가족 구성원 또는 지역 공동체가 공동으로 보호하면서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1970년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대도시화로 핵가족화되면서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없는 환경이 되자 정신질환자들은 무인가 시설에 수용이 되고 사회에서 강제로 격리되기 시작했어요. 1983년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인가 기도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이 인권유린을 당하는 실체가 방영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1995년에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와 사회복귀 및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정신보건법이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부분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다가 2016년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고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전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좀 더 신경을 썼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1995년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의 목적은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유린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 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다음은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 이념입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인데요.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전의 정신보건법에서는 기분장애,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장애 등도 정신질환자에 포함이 되었지만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로 한정을 하였고 알코올 중독자를 제외했어요.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하는데요. 정신의료기관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정신병원으로 불리우는 병원을 말합니다.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치료보다는 요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주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이 감독관리하고 있어요.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로서 납병원이나 직업재활훈련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2장 정신건강증진정책의 추진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 등에서 제18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 사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에 대한 사항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주기적으로 대다리의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2001년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는 2016년도에 발표한 자료가 있고요. 2021년 올해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가 아마 2022년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해마다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엄청 크게 했었어요. 각종 기관마다 부스를 만들고 정신질환자의 편견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퀴즈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설명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해마다 가졌었는데요. 여러분들 선배 같은 경우는 제가 해마다 정신건강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해서 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코로나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해마다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겠죠.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합니다. 2018년도에 새롭게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나날이 늘어가는 재난과 사회 위기에 대응해서 국가가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자격을 줄 수 있는데요. 전문 분야에 따라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및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 조항도 개정하면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1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중대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결격 사유 중 18조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라고 했는데요. 18조의 내용을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도 확정되지 않은 사람, 한마디로 법적인 문제로 처벌받게 되면 결격 사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법에 각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법을 어겨 재판이나 처벌을 받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2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일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고요. 민간단체도 설치 운영이 가능한데요.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개정 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었는데 개정됨으로써 민간단체에서 설치 운영이 용이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생활시설은 정신질환자들이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재활훈련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이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상담 등 여러 가지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제4장은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내용으로 이번 개정법에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장은 보호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이고요. 제6장은 퇴원 등의 청구 및 심사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6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보호 의무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호 의무자의 자격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 의무자인데요. 여기서 부양 의무자는 직계혈족,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입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식,
아내나 남편은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고 성인 형제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이상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 중에 미성년자 역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고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도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피성년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한마디로 정신질환이나 노령 등의 이유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뜻하는데요. 구민법상으로 금치상 한정치산 제도였던 것이 2011년에 개정된 것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소송할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인 경우, 그리고 행방불명자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요양과 사회 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신질환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퇴원이 가능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돼요. 정신질환자 가족들이 정신질환자의 파괴적 행위가 무서워서 계속 입원시키려고 하거나 어떤 경우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내 아들이 이제 다 나았어요, 병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입원을 시키지 않는 등의 행위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하죠. 보호의무자는 입퇴원 사항에 대한 의무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정신질환자를 유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입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환경치료할 때 잠시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에는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즉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이 있습니다. 우선 자의입원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본인 스스로 입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입원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자의입원의 경우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합니다. 또한 입원한 날로부터 2개월마다 퇴원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동의입원은 이번 개정법에 새롭게 추가된 조항인데요.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입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발적 입원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동의입원 역시 자의입원일 때처럼 퇴원을 원했을 때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하는데요. 다만 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원을 신청한 경우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전문의의 진단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병원은 퇴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72시간 동안 퇴원을 거부할 수 있고요. 퇴원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혹은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다음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인데요. 정신질환자가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을 때 전문의와 면담 후에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시키는 비자발적 입원의 한 유형입니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해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을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2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입원 첫 2주 이내에 진단 입원 기간 이후, 즉 입원 2주 후에 퇴원을 할 것이냐 입원을 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했을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느냐,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돼요. 이때 2명의 전문의 중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입원한 경우 최초로 입원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입원을 하게 되고요.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첫 입원을 해서 3개월이 지나서 처음으로 입원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로 한정됩니다. 즉 처음 입원 후 3개월 이내의 심사를 통해서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입원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입원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다음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위반입니다. 즉 행정위반인데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지자체장에게 행정위반을 위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행정위반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의와 정신건강 전문요원뿐이었는데 이번 개정법에서 경찰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됐어요.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의해서 바로 입원될 수 있다는 것이고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는 이양 자체가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행정입원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해야 하며 전문의가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 내에서 입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원 등의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 신고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개정 시에 추가된 것인데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요. 위원장은 각 국립정신병원 등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습니다.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입니다. 다음은 응급입원인데요. 응급입원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해서 정신건강복지법 규정에 따른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자신이나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위협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으로 입원하는 경우입니다. 응급입원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으며 전문의의 진단 결과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자의입원, 동의입원, 행정입원 등 다른 입원으로 전환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퇴원시켜야 돼요.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나뉘는데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는 정신건강시설에 대한 감독, 입원 연장에 대한 재심사 기능을 하고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는 입원기간 연장 심사, 퇴원 또는 처우 개선 심사, 외래치료 명령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7장은 권익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고요. 제8장은 벌칙에 관한 조항입니다.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인데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법에 따라서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 외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나 단식원 같은 데서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일이라는 것이죠.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치료진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 치료진이 어떻게 환자를 때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난폭하거나 무리를 일으키는 환자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따라서 법으로 금지를 해놓았고요.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도 전기충격요법이나 외과적 수술은 간간히 행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수치료를 할 때에는 충분한 설명과 본인의 동의 혹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어요. 입원한 정신질환자들은 병식이 없기 때문에 입원을 인정하지 못하므로 전화를 무분별하게 하거나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는 등 행동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치료의 목적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치료의 목적뿐 아니라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서 과연 정신질환자의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근무했었던 병원에서는 벌써 한 10년 전인데도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휴대폰을 각자 소지하고 노트북 사용도 허용해 주었습니다. 점차 이러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격리나 신체적 제한 역시 치료의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하에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설명이고요. 2019년 10월 24일에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가 또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전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장이 입원 환자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도록 권고한 데 비해서 개정법에서는 의무화해서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어요.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정신건강 상담용 긴급 전화를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벌칙을 규정하였습니다. 환자가 퇴원할 때 이전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를 했는데요. 개정법에서는 일부 위험한 환자인 경우 퇴원 사실을 본인에게 고지한 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퇴원하는 환자에 대해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외래치료 지원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래치료 명령 청구 대상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을 추가해서 지역에서 치료를 중단한 환자를 발견했을 때 시군 구청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정신건강간호학 내용은 이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실전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